이곳은 가장 편안한 곳, 책틈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으로 세상의 패턴을 읽어보겠습니다. 한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거의 진단할 수 있고, 구두 수성공들은 구두가 다른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의 성격과 체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 깊이 공부하면 법칙, 즉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시드니 셀던은 그의 작품에서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말합니다. 돈과 여자를 주면 80%의 사람들은 걸려든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숙련된 수사관들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아주 그럴싸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범인이라고 합니다. 완벽함 속에 오히려 허점이 있다는 거죠. 이제 법칙으로 세상을 읽어볼까요?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법칙의 관점에서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은 하인리 법칙에서부터 깨진 유리창의 법칙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법칙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법칙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법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사건과 이야기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식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 교양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법칙이란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검증된 이론이고요. 하나의 근본적인 이치나 원리를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킨 설명입니다. 살면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성공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쳐놓은 덫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어떻게 발전됐을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남 모르게 쓰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있을까? 살면서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성공 방정식이 숨어 있는지 같이 찾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영직 님이 지은 책 패턴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던 말입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건 먹이인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이죠. 잠자리가 낮게 나는 건 공중에 습기가 많아 날개가 젖기 때문입니다. 잠자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한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징후를 앞세우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죠.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때도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를 암시하는 작은 사건들이 잇따라 지나간다는 법칙,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의 기강이 흐려지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의 하인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감독관으로 산업재해 관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각종 산업재해를 보면서 사고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 사고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이들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이를테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 사고가 29건, 부상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는 무려 300건 정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192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하인리히 법칙으로 명명됐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사건 사고에 적용하면 강력 범죄 사건 하나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수법의 경범죄가 29번,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범죄의 시도가 300건 정도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관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그 이전에 40회 정도의 가벼운 사고가 있었고 300여 건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그것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머지않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인리 법칙을 역으로 적용하자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소한 사고부터 철저히 파헤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가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흥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낙후된 골목에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 2대를 세우고 한 대는 보닛을 조금 열어둔 상태로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고 유리창도 조금 깨진 상태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됐을까요?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배터리와 타이어를 빼갖고 사방에 낙서를 하고 돌까지 던져 거의 고철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이 두 자동차는 한 차가 유리창이 조금 깨진 것밖에 다른 점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깨진 유리창 법칙이 나옵니다. 일단 금이 간 유리창은 전체가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Dream is now here. 이것을 번역하면 꿈은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꿈은 어디에도 없다. Dream is nowhere로 보인다고 합니다. 띄어쓰기 하나의 차이인데도 이 둘의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시대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조각가였습니다. 당시 그 섬의 여인들은 정조관념에 희박했던 모양으로 이에 실망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을 상아 조각으로 다듬어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아프로디테 축제의 날,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신에게 자신이 다듬은 조각의 여인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정성에 감복한 아프로디테는 마침내 그 조각상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갈라테이아였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 조각가의 이름을 따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 효과라고 하죠.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큰 일을 이룬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자기 암시가 열정을 불태우게 하고 그 열정은 큰 일을 이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며 자기 암시를 했고 오바마,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등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자기 암시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을 한 가지 소개할까요? 어느 학급에서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선발해 너는 잘할 수 있다는 칭찬과 격려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실제로 성적이 훌쩍 뛰어올랐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국의 한 운송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PIE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년 동안 화물 분류를 잘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25만 달러나 됐다고 하네요. 마침내 유명 컨설턴트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를 초청해 자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처방 중에 하나가 작업 인부들의 호칭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권고에 따라 그들을 작업 인부라는 이름 대신에 장인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달 만에 배송 실수가 10%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작업 시간을 때울 때가 많았는데 장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책임과 긍지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건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병의 절반은 환자 자신이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약을 특효약이라고 환자에게 투약합니다. 그러면 환자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 절반은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방부대 군 의료원에서는 급증하는 부상병으로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에 절박해진 의사들은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처방해주고 특효약이라며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특효약을 먹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환자의 자기 암시로 인한 치료 효과였습니다. 이를 위약 효과, 플라세보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플라세보는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 암시의 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의사 에밀 쿠에였습니다. 의사로서 임상실험을 통해 위약 효과를 확인한 그는 1922년에 발간된 에세이집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해서 상상의 힘은 의지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ABC 방송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환자만 모르는 경우와 의사와 환자가 모두 모르는 경우로 나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와 환자 모두가 가짜 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을 때 효과가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확신에다 의사의 확신까지 더해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과정을 즐겁게 상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빛을 믿는 사람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인력, 즉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동기부여의 바이블로 불리는 성취의 법칙이라는 책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로버트 콜리어는 광산 노동자로 시작해 성공한 카피라이터가 됐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암시에 의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구체적이고도 간절한 소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암시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존, 보디존. 보디존이란 다른 사람의 침입을 저지하는 몸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자신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세력 공간인 거죠. 이 보디존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좁고 아이보다는 어른이 넓고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보디존이 더 넓습니다. 또한 보디존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에 대한 보디존은 좁아지고요. 신경이 쓰이거나 껄끄러운 상대에 대해서는 확대된다고 합니다. 같은 상대라고 하더라도 이야기의 성질에 따라 대인거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즐거운 화제라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거절의 뜻인 노를 표현할 때는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호감 가는 사람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죠. 자리가 고정되어 접근할 수 없으면 눈으로라도 상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상대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주 시선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점점 상대에게 기울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 직접 몸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을 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한다는 건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갑자기 포옹을 하면 처음에는 놀라서 몸을 빼려고 하지만 호감을 느끼는 상대에게는 아주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면 모르는 채 몸을 맡깁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몸이 닿게 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몸을 돌려서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페스팅거가 거주지와 친구 관계의 성립에 관해 흥미있는 조사를 했는데요. 신학기에 기혼자 학생 아파트에 입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 관계의 발전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관계의 성립에는 물리적인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거주지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고요. 두 번째는 현관이 향하고 있는 방향. 세 번째는 업무로 서로 만날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얼마나 자주 얼굴을 마주치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성립 조건으로서 대면 빈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끔씩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들고 접근하는 조사원들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 실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거리 40cm 전후에서 열심히 부탁하는 편이 조금 떨어진 거리 1m 전후인 경우보다 설득의 효과는 물론 협력의 정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부탁을 해도 효과가 극히 떨어집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통 회의 탁자나 테이블에 흩어져 앉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하게 설득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테이블을 지나 가까이 다가가거나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도 좋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으로도 의자의 등에 기대어 앉아있는 자세와 비교했을 때 1m 가까이 상대의 얼굴에 접근할 수 있어 설득이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까요?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란 집단이나 조직 가운데 소수파로 존재하면서도 다수의 의견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해 다수파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단이나 조직에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다른 의견을 표출하기 쉽지 않죠. 잘못했다가는 왕따가 돼 모난 돌처럼 정을 맞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이 내 의견과 달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겉으로는 찬성하는 것 같지만 내심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신의 반대 의견을 당당히 밝히면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반전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라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면서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과학사에서는 특히 마이너리티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많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학설은 기존의 통설에 밀려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이너리티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곤 했죠. 코페르니쿠스가 그랬고 갈릴레오가 그랬고 다윈이 그러했습니다. 마이너리티 인플루언스가 새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면 다수의 이름으로 폭거가 자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에 자행되었던 마녀 사냥의 경우 마녀로 지목된 여자가 진짜 마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폭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해줍니다.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 그 여자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마녀로 지목되는 여자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여자가 진정 마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마이너리티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용기와 당당함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자기의 논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침묵을 지키던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러시아 출신의 벨기에 과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은 혼돈 속의 질서에서 사회적인 현상은 물론 생명의 탄생까지도 자기 조직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점균류의 곰팡이들을 관찰하면서 자기 조직화 이론을 정립했는데요. 이들은 영양분이 모자라게 되면 서로 신호를 보내 수만 마리가 한 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추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기어다니면서 영양을 섭취하죠. 그 후 먹이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흩어져 단세포 생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리아 프리고즈는 닫힌 개에서는 모든 사물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작용하면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향하지만 열린 개에서는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그 개는 외부의 질서를 흐트러지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프리고즈는 질서를 만들게 되는 요인으로 요동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요동이라도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되면 안정적인 구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동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에너지에 의해 일어납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거대한 집단을 만들어 몸집이 큰 것처럼 천적을 속이는 것도 자기 조직화의 일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우아한 자기 조직화 과정이 인간의 두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신경전달 물질들의 전기 화학작용에 의해 작동되는 전형적인 카오스입니다.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의식이 형성됩니다. 협상과 설득의 팔알은 이것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협상이 어려운 건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안하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쉽게 노출시킨다면 그는 아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신줄내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모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상대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서도 아는 하나의 단순한 방법은 상대의 입장이 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롤플레잉이라고 합니다. 롤플레잉이란 상대의 역할이나 입장, 인물의 사고방식, 감정의 움직임 등을 상상하고 자기 마음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일입니다. 내가 상대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상대방이 잃는 것과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상대방은 내게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상대방에게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상적으로나마 상대방이 되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 마음의 움직임도 미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냄으로써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상대가 카우보이거나 경찰일지라도 또는 정치가나 외교관일지라도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화제를 가지고 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화제를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루즈벨트의 박식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박식함은 끊임없는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어떤 사람과 만날 예정이 잡히면 사전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식품과 취미, 관심사 등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 예비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을 화제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루즈벨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아주 사소한 차이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천체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현대과학이 날씨 하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 가상 실험을 하는데요. 기상을 좌우하는 변수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 각 변수마다 초기 조건의 값을 1000분의 1씩 다르게 입력해 봤더니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습도와 바람의 값을 조금씩 높이자 브라질에서는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미칠 무렵에는 토네이도로 변한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로렌츠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같은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했고요. 나비 효과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비 효과는 처음에는 날씨와 같은 복잡계를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었는데 차츰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움직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됐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도 능력이나 노력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차이가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라는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할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죠. 최종 심사에 오른 사람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뛰어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누가 선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마지막 관문은 우주선 탑승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작은 차이 하나가 그들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모두 구두를 신은 채 우주선에 오를 때 가가린만은 구두를 벗고 우주선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우주인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심사위원들은 신입사원의 면접 장소에 종이뭉치 하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응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죠. 아무도 줍지 않은 그 종이를 응시자 중에 한 명이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심사위원은 종이를 펼쳐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입사를 축하합니다. 그렇게 입사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후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됐다고 합니다. 피터는 피터의 원리에서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은 무능한 수준, 즉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를 예로 들어볼까요?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두 사람은 성격도 스타일도 걸어간 길도 극적으로 대비되는 군인입니다. 메가더는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50세에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빠른 승진 기록입니다. 그만큼 그는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반면 아이젠하워는 메가더보다 12년 후배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중령 계급장만 16년 동안이나 달았던 무명의 초급 장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이젠하워는 마샬 장군에게 발탁되어 해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승승장구 진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영웅이 되어 귀국하죠. 두 사람을 비교하자면 메가더는 장군으로서는 유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무능했습니다. 반면 아이크는 초급 장교 시절까지는 그저 그런 군인이었지만 별을 달면서부터는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 걸음에 내달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관료제의 병폐가 드러납니다. 만약 미국의 대통령 선발이 선거가 아닌 관료주의의 특성인 내부 승진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영공서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메가더가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랬다면 메가더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메가더가 군사적인 전략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었다면
아이젠하워는 장군이 되면서부터는 조정자로서, 중재자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당시 아이젠하워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합국의 사령관인 아이젠하워는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미국의 패튼 장군, 영국의 처칠 수상,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등의 협조가 절실했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알다시피 앞서 언급한 인사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고집불통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색깔이 강한 이들을 다독거려 공통의 부모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이크 아이젠하워입니다. 이렇듯 지위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업무 능력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을 다루고 설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의 법칙입니다. 맥아더와 아이젠하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뉴욕타임스의 제임스 흉스 기자의 회고록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는 어느 날 맥아더와 점심 식사를, 아이젠하워와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맥아더와 식사를 할 때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와 식사를 하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맥아더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집의 사나이였지만 아이젠하워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재주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가 높은 자리로 승진할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하위직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지만 위로 갈수록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전체를 보는 안목, 조직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때 기술자나 현장 책임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승진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가장 무능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올리는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관료 조직은 그렇게 될 때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성장소설 데미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연이란 원래 없는 것이다.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소망과 필연이 가져온 것이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게오르크 크리스토프 리히텐베르크는 발견과 발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견은 우연에 속한다. 결과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들은 편지를 쓰듯 발견이나 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는 실수로 발명되었고 렌트겐의 X선, 플레밍의 페니실린, 제너의 종두 모두 우연에서 얻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억세게 운이 좋았던 발견은 벤젠의 분자구조였습니다. 독일 화학자 케쿨레는 꿈속에서 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해 꿈에 본 뱀들의 모습을 종이 위에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벤젠의 분자구조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또 같은 꿈을 꿨더라도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그야말로 개꿈으로 치부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벤젠의 분자 구조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케쿨라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99번의 실패를 딛고서야 한 번 찾아온 영감에 의한 우연이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이것을 준비된 우연의 법칙 혹은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동화책에서 인도의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요. 비록 보물을 찾지는 못하지만 대신 잇따르는 우연으로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준비된 우연을 뜻하는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이영승님의 책 패턴 뒤에 숨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 세상 읽기 시크릿 법칙 101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법칙들을 읽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수히 듣고 생각하는 권선징악, 사필규정, 인과응보 이런 말들도 앞서 소개한 하인리 법칙처럼 수많은 경험이 이끌어낸 말일 겁니다. 저는 선한 것의 힘, 다정함의 힘, 정의로운 것들의 힘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런 것들이 좌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이런 순리를 따르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책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